좀 인간적으로. 솔직히 본 사람 이래. 야, 넌 봤어야지. 어? 단톡에 초대하고 거기 영상 올려줬잖아. 왜 안 봤어? 뻥치지 마. 자는 시간이라도 줄여갖고 봤어야지. 체육대회 했다며. 뭐 나갔어요? 다이어트랑 줄다리. 요즘 자유투도 하나요? 잘했어요? 오. 점프도 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점프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걸로? 설마 이렇게 던지지는, 그쵸? 이렇게? 왼손은 거들 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을 때, 자, 스펙트럼이다. 뭘 뜻합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누구 에너지? 빛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에너지예요, 특정한 값이에요, 이게 아니란 얘기야. 에너지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쭉 있어요. 빛의 종류가 쭉 있는 것처럼 에너지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 쭉 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 공식은 E는 HF 또 하나 람다분의 HC.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 외우세요.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이용해갖고 나오는 것도 해요. 자, 요 F가 뭘 뜻하냐면 진동수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 진동수. 람다는 뭘 뜻하냐면 파장을 뜻해요. 파장. 선생님, 지금 진동수가 뭐예요? 파장이 뭐예요? 그거는 3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진동수라는 게 있다. 파장이라는 게 있다. 빛 에너지가 진동수와 무슨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빛 에너지가 파장과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얘기해서 파장이 크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가 작은 값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진동수가 큰 값이다. 그럼 에너지가 큰 값이고 파장은 오히려 짧은 값이에요. 라고 비교해 두시면 된다고. 됐나요? 자, 다시 스펙트럼이 쭉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할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을 때 빛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감마선이라는 게 있고요, X선이라는 게 있고요,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요, 가시광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파라고 보통 표현할게요. 라디오파. 대충 이 정도만 정리를 했다라고 쳤을 때 에너지가 누가 제일 세냐? 감마선이 제일 세.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비례 관계 있을까? 진동수는요. 진동수도 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파장은 어때요? 짧아요. 짧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진동수도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길어져요. 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쭉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쭉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빛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는 뭐라고도 표현을 해주냐면 3단원에서는 전자기파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가 같이. 오늘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흡입해줘야죠. 당당하게 하세요. 숨겨서 하지 말고.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수소원자가, 무슨 원자가? 수소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쭉 준 상태에서 이렇게 기다려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뜸음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를 발견했다 이거지. 수소원자에 대해서 어떤 스펙트럼이 나왔냐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다라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쪽은 간격이 넓고요. 이쪽은 간격이 어때요? 좁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파장값이나 또는 에너지값이나 진동수값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디가 에너지가 크고 어디가 에너지가 작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간격이 좁은 쪽이 무조건 에너지가 큰 곳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간격이 넓은 쪽이 무조건 에너지가 어떤 곳이야? 작은 쪽이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 에너지에 따라서 진동수와 파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가셨어?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왔어. 이 부분에서도 에너지가 나왔어.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왔어.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왔어.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지도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거를 보호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나 이거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보호가. 나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해야겠는데? 그럼 하지 뭐. 이게 된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새로 출현하게 되는데 일단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에너지 준위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이라는 말도 이제 새로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일단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 먼저 갈게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닌다라고 했잖아. 그치?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보호 입장에서는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만 돌아다니는 특정한 공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해서 쭉쭉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로 표현할 거라고?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 제일 안쪽에 있는 거는 K 껍질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껍질은 L 껍질, 그 다음 껍질은 M 껍질, 그 다음 뭘까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껍질이 있다. 거기에 플러스 각 껍질에서 돌아다닌 동안에는 이제 전자기학 쪽 파트로 이제 개념을 들어가면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라는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러더퍼드로 설명이 안 됐던 거야. 그럼 얘가 계속 돌고 동 상황에서 계속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그 힘이 필요한 상태에서 걔네들이 전하를 띄고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소모돼. 에너지가 소모되면 걔네들이 돌다가 점점 이렇게 핵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핵하고 부딪히겠죠. 핵하고 부딪히는데 핵하고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 있거든. 힘이. 그럼 가속도도 제곱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의 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둘이 부딪혀갖고 뭐 할까? 충돌해버려. 소멸해버려. 그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애들이 소멸해버린다 이거지. 근데 원자는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줄 건데 그럼 나는 껍질 개념으로 표현해서 이 껍질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껍질 내에서 돌아다니는 전하를 띄고 있는 애는 돌아다녀도 전하 에너지를 소모해요? 안 해요? 안 하는 특정한 공간이다라고 하고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야. 됐죠?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자, 각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2개가 최대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이제 화학에서 배웠던 게 이제 좀 연계되는 거지. 그 다음 껍질에는 최대 8개가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간다고? 8개. 그 다음 껍질은 몇 개 들어갈까? 총 18개가 들어가요. 18개가 들어가요.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다음 32개예요. 안 보이나요? 그 다음 50개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나요? 말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다야? 방추 스펙트럼이 나왔다잖아. 그러면 그만큼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얘기잖아. 원자에서 그만큼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 방출된 거를 설명을 할 때 보호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바닥 상태 and 들뜬 상태.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건데 바닥 상태는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소밖에 안 할 거야.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번. 그럼 전자 몇 개 있어? 1개. 그럼 걔가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거는 K 껍질에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바닥 상태는 어떤 상태다? 가장 안정한 상태다. 안정한 상태. 전자가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뜬 상태는 뭐라 할까? 바닥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크게 변한 거야. 에너지가 크니까 불안정한 상태지. 흥분한 상태야. exciting state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거보다는 바닥 상태보다는 무슨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요렇게 L 껍질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자, 넘어가고 싶은데 핵이 전자를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기죠. 자,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느냐? 인력이 작용을 해요. 인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나가려면은 그 인력을 이길 만한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얘를 이길 만한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를 할 거다? 흡수를 해야지 바깥쪽 껍질로 전자가 전이가 될 거야. 전자 이동이 됐어. 전자에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뭐 해야 될까? 가져와야겠지. 그쵸?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선 스펙트럼 배웠어 안 배웠어? 흡수 스펙트럼 배웠죠? 그 흡수 스펙트럼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자, 여기 있던 전자가 나 다시 이렇게 내가 다 원래 상태,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친다면 요만큼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뭐 할까요? 이제 필요 없네. 다시 뭐 할까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라고 설명한 게 보여요. 원자 모형이에요. 연결이 돼요? 매치가 되죠? 그러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걸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러면 각 껍질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고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800이다 라고 친다면 얼마큼 흡수하면 될까? 700만큼 흡수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내려올 때는 얼마만큼 방출하면 될까? 700만큼 방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껍질마다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고?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주고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에 각각의 넘버링을 붙였는데 그 넘버링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주 양자수라고 하고 n으로 표현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넘버링 1을 적어서 E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K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값이 특정한 값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쭉 가다가 E가 뭐가 될 때까지가 있을까? 무한대가 될 때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은 뭘 뜻하는 거냐? 핵과 전자 사이에 뭐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쵸? 그 인력을 이기고 넘어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 에너지하고 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E1이 커야 돼? E2가 커야 돼? E2가 커야죠. E2보다는 E3가 어때야 돼요? 커야죠. 그럼 제일 큰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주행자수가 무한대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가 제일 큰 값이 되겠죠. 근데 제일 큰 값으로 돼버리면 더 이상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엄청나게 멀어진 거잖아. 인력이 안 생기는 거잖아. 인력이 안 생기면 거기서는 에너지 값이 뭐가 될까요? 0이 된다고.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제일 큰 값에 해당되는 게 0이니까 그 전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 모두 무슨 값이 나올까?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어가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n번째에 해당되는 주양자수가 n번째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거기 나온 대로 n의 제곱분에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이 됐네요. 13.6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단위는 몰라도 돼요. 뭐는 몰라도 된다고?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 숫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상수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주양자 수에서의 에너지 준위의 값이 주양자 수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화학에서도 그대로 배운다라고 했잖아.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 값을 n제곱분의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1312 kJ/몰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상수값 K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에서 이렇게 갈 때는 누구의 에너지에서 E2에서 E1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보자고.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흡수하느냐? E2의 에너지 준위값에서 E1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값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E2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값은 이 공식에 집각해서 어떻게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서 빼기 E1에 해당되는 에너지 1의 제곱분의 13.6 이렇게 일렉트론 볼트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값을 빼준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계산한 값이 바로 뭐가 돼? HF가 되는 거고 저기 처음에 나왔던 식. 그 값이 뭐가 돼? 람다분의 HC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근데 진동수는요 어차피 비례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의 그 흡수한 에너지하고 저기서 흡수한 에너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이렇게 흡수했어? 또는 여기서 이렇게 흡수했어? 그럼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B를 물어본다고. 몇 대 몇이에요? B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구하면 되는데 뭐의 B를 구하라고도 하냐면 파장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파장하고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지? 파장하고 에너지하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에너지의 B를 먼저 구해 놓고서 걔네들을 역수치해 놓은 상태하면서 B를 구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자, 전자 전이가 요렇게 전이도 했고요. 요렇게 전이도 했다라고 치자고. 자, 요렇게 전이한 거는 위에서 구해놨고요. 요렇게 정해놓은 거는 E3에서 E1을 빼준 값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E3니까 9분의 마이너스 13.6이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3.62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여기서 지워지겠지. 내가 마이너스를 왜 썼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죠. 요 위에 것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죠. 그거는 에너지의 B가 될 거라고. 또는 그거는 진동수의 B가 될 거라고. 하지만 파장의 B는 어떻게 하라고? 그 구한 값을 역수치한 상태에서 B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분수의 형태가 나타날 테니까 통분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B를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런 식의 문제 영역이 나올 거라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방출은요. 거꾸로 얘네들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흡수한 거나 이거 방출한 거랑 어떨까? 에너지의 값이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구해 두시면 돼요. 구해줘서 에너지의 값들을 구해서 비교해 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나요? 그런데 이 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구분해 둬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다룰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 에너지 값을 한번 쭉 적어보자 이거지. 제일 위에가 이 무한대 이렇게 하자 이거지. 그럼 그 무한대에 해당되는 값은 에너지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놓자고. 그쵸?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게 이렇게 쭉 밑에 있는 게 있겠지. 밑에 있는 거 누구? 이 원이요라고 하겠죠. 이 원을 구하면 마이너스 13.6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되는 값이 13.6 일렉트론 볼트가 해당되는 값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E2는 어디쯤 들어갈까요? E2는 13.6에 해당되는 값을 4로 나눈 값이잖아. 그지? 맞지? 13.6에 해당되는 값이 4로 나눈 값이니까 요 밑쯤에 4할까? 요 위쪽에 4할까? 요 위쪽에 4겠죠. 맞죠? 전체를 내등분해갖고 그거 하나에 해당되는 거. 이 값이 E2가 될 거예요.
E2는 4분의 마이너스 13.6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네요. 맞죠? 그럼 E3는 어디쯤 될까?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9분의 마이너스 13.6이죠? 13.6이 되겠죠? 9분의 13.6이니까 얘를 몇 등분해서? 9등분해서 9등분한 상태에서 이만큼 가서 여기가 E3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E4는 16분의 13.6이죠? 그럼 더 위에 또 이렇게 되겠죠. 이게 E4가 되겠죠. E5는 25 아이씨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으면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큰 게 E1과 E2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가 큰 게 E2와 E3 사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가 큰 게 E3와 E4 사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는 계속 세세하게 쫙 그려질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 그리자고.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니까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빛의 영역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뭐더래요? 자외선 영역이더래요. 무슨 영역이라고? 자외선 영역이래. 요 차이를 능가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자외선 영역이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자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전자 전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전자의 전위를. 주양자수가 1인 곳에서 2로 갈 때도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겠죠. 왜?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1에서 3으로 갈 때도 포함하고 있죠. 1에서 4로 갈 때도 포함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 간에 얘네들은 모두 다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거꾸로 얘네들은 들뜬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들뜬 상태에 있던 애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상황을 보자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은 뭘 뜻하는 거냐? 얘네들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거꾸로 주양자수가 2나 3이나 4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전이될 때는, 주양자수가 1로 전이될 때는 에너지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방출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도 무조건 1과 2 사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무조건 포함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무슨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 친구들을 누가 찾았느냐?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찾았어요. 그래서 라이먼 뭐라 그러냐? 계열. 계열. 라이먼 계열은 무슨 영역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고요. 기준은 1에서 어디로 갔느냐고, 어디에서 1로 내려왔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모두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자외선 영역에서만 나타난 스펙트럼을 하나 그려볼게. 여기 모두 싹 다 무슨 영역에서만 나타났느냐? 자외선 영역에서만 나타난 스펙트럼이라고 치자고. 자, 이쪽에 어떤 애가 방출됐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방출됐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방출됐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이렇게 방출됐다라고 치자고. 쌤이 아까 힌트 줬죠? 넓은 쪽의 에너지가 뭐한 쪽이라고? 이쪽이 에너지가 뭐한 쪽이라고? 에너지가 작은 쪽이라고. 에너지가 작은 쪽이라고. 이쪽 에너지가 뭐한 쪽이라고? 큰 쪽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 1, 2, 3, 4 중에서 이 친구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친다면 이 친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가 전이됐다라고 할 수 있어? 자외선 영역에서 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잖아. 2에서 1로 전이됐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에서 1로 전이되는 게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얘는 누가 될까요? 걔보다 큰 애니까 3에서 1로 전이가 됐어. 이렇게 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는 뭐가 될까요? 4에서 1로 전이 되네요. 그 옆에 있는 애는 뭐가 될까? 5에서 1로 전이 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1로 전이 되는 애는 다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이해가요? 찾을 수 있겠어? 꼭 주양자수로 물어볼까? 아니겠죠. 전자 껍질로도 물어보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L 껍질에서 K 껍질이요. 그럼 얘는요?
눈 빨리 돌려. K 다음은 뭐야? M 껍질에서 K 껍질로요. 그 다음은요. N 껍질에서 K 껍질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너무 생소한데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려요. 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가 적은 데가 어디야? 2와 3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루 전이 되거나 1루 전이 되거나 그 위로 전이 되거나 아예 바깥으로 나오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안 포함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죠. 그게 딱 참 고맙게도 두 번째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는 전자의 전이가 주양자 수가 2에서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땡땡땡 어디로 가든 간에 요거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고. 꼭 반대로 주양자 수가 3이나 4나 5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전이가 될 때는 2로 전이가 될 때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요걸 찾은 사람이 누구야?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요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2가 포인트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나올까 안 나올까? 더 나오겠지. 지금 뭐 했어? 자외선 했어. 그 다음 뭐 했어? 가시광선 했어. 그럼 뭐 하나 더 넣어줘야겠지. 누구겠어? 적외선 영역이 거기 들어가겠죠. 누가 들어간다고? 적외선 영역이 들어가. 적외선 영역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지. 어디겠어? 3번에서 4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거나 아예 바깥으로 나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애들이 되겠지. 요런 애들이 어디서 나타나더래? 3번 무슨 게요?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고요. 적외선 영역 내에서 전자의 전이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가 3에서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땡땡땡 어디로 가든 간에 얘네들은 에너지는 뭐를 할까요? 흡수를 하겠죠. 왜 지금 전화를 하지? 왜? 여보세요? 왜 안 와? 님, 저 오늘 못 간다 연락을 깜빡했어요. 왜 또 묻어? 저 오늘 아빠 동문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아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울릉도 와가지고 지금 그래. 죄송합니다. 알았다. 연락드린 걸 깜빡했어요. 그래. 수고해라. 많이 먹어라. 네,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오면 되겠네? 그렇긴 한데 오늘 좀 병원에서 쉬고 싶어요. 그렇구나. 알았다. 감사합니다. 왜 안 그만두지?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뭐요? N이 4나 5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전환될 땐 3으로 전이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될 텐데요. 방출이 될 텐데 이걸 찾은 사람이 파시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시엔 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은 3과 관련이 있고 파시엔 계열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전이가 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또는 파장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결국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화학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2학기 때 화학하는 사람 손? 하나? 4명 다. 너네 이거 똑같이 화학 2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2단원에서. 근데 화학에서는 이거 다음 단계는 이제 오비탈이라는 아주 재미난 걸 배워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기가 막힌 걸 배우는데 물리는 여기까지만 아쉽게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게 나온 이제 배경이 중요한 거야. 배경이. 이게 나온 배경이 중요한 건데 넘겨봐봐. 넘기면 168쪽에 168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기체 원자 한 개에 대한 더 정확하게는 수소 원자가 되겠죠. 수소 원자가 입자사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체 상태로 되어 있을 때의 전자 전이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을 해준 거야. 완벽하게 수소에 대해서는 보어가 딱 설명을 했어요. 하나도 1도 오차 없이 그냥 정확하게 수소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화학에서는 헬륨부터는 보어가 설명 못해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고 물리에서는 거기까지는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 물리에서는 보어 원자 모형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수소의 원자 저기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네.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걔는 기체 원자 한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 물리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기체 원자 한계가 아니라 걔네들이 모두 뭐로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그대로 이게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걸 적용시킬 거 아니야. 그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원자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핸드폰을 이거 사진 찍어주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에너지 T,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고체 에너지 T 부분에 대해서 개연율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168쪽에 기체 원자 에너지 준위 정의 좀 먼저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기체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고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원자 하나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접한 원자들 사이에 전자궤도가 겹치게 되므로 에너지 준위도 뭐하게 된다? 겹친다라는 거야. 겹친다. 알겠습니까? 겹친다. 뭔 소리냐면 원자 핵이다라고 쳤을 때 바깥쪽에 전자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뭐 이런 식으로 쭉 됐을 거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기체 원자 하나라고 친다면 고체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의 전자 껍질, 건자 껍질, 건자 껍질, 건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짜짜짜짜 이렇게 겹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고체는 워낙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들도 뭐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겹쳐버릴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됐나요?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하고 요 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은 어떨까요? 같겠죠. 그런데 고주보다 바로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좀 더 뭐예요? 작아지죠. 고주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럼 이런 게 오버랩이 되면서 뭐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T를 형성해요 라고 표현을 한다고. 뭐를 형성한다라고 표현한다고? 고체 원자는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 값들이 지네들끼리 오버랩이 되면서 T를 형성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T를 형성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해가셨죠? 자, T를 형성해요. 그러면 이 T에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은 다 동일하다. 맞아? 틀려?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동일하겠죠. 근데 그 T 내에는 그 라인보다 밑에도 있어 없어? 있지. 그 라인보다 위에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T 내에서 에너지 준위 값은 동일하다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걔네들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가 T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에너지 준위 변화.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미세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보호가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랬잖아. 근데 헬륨부터는 설명 못했다 그랬죠. 헬륨이 있게 되면서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돼버리거든요. 두 개 이상이 돼버리면 지네끼리 미세하게 청력이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미세하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보호는 수소 원자만 설명이 가능했던 거야. 헬륨 이상부터는 설명 못했던 거야.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물리에서는 굳이 오비탈 개념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뭐죠?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최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 두 개는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거 그 한 줄 설명하자고 오비탈을 설명하긴 좀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 주원이는 알아들어? 에이 설명. 지금 화학하고 있는데 설명 못해. 에이.
그죠? 파울리 베타 원리 말고 또 위에 있고 하나 밑에 위에 하나 더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파울리 베타 원리 말고 오베타 배치할 때 규칙 세 가지. 두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였잖아. 아니야. 싸움의 원리. 훈트 규칙. 이야 망했어요. 개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 자 에너지티 볼게요. 원자가 많을 때는 갈라진 수만큼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 거의 연속적인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 그 다음 에너지 준위 그 다음 에너지 준위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가 있었잖아. 기체 원자일 때는. 그치? 그러면 D와 D 사이에도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차이와 에너지 준위 차이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 D 간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D 간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제부터는 고체들에 대해서는 수소 원자는 고체가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속 애들이나 뭐 비금속 애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수소는 제외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요 D 내에서도 에너지 준위 값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쭉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너지 준위가 없는 곳이 에너지 준위가 없는 이 D 간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니까 보호 원자 모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했고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나트륨이라고 친다면 나트륨 원자 모형 몇 번이에요? 11번이에요. 그럼 안쪽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그 다음 몇 개 들어가요? 바깥쪽에? 8개. 그 다음 몇 개 들어가요? 1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 T가 하나, 둘, 3개에 해당되는 공간 내에 전자가 채워져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 바깥쪽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할 거냐? 원자가 띠라고 표현을 해줘요. 우리 원자 하나에 대해서는 여기를 뭐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표현해 줬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왜 이래 다들. 정신 차리세요. 됐죠? 그거로 똑같은 개념으로 얘는 원자가 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원자가 띠 바깥쪽의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도 띠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쪽에도 전자가 전이해갖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바닥 상태에서는 원자가 띠에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거의 전자들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얘 거 전자들도 여기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다 전자들이 채워져 있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그럼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신소재 파트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도체, 절연체,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통합과학에서는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어. 얘는 자유전자가 적어. 얘는 자유전자가 뭐 적당히 뭐 그래 뭐 이래. 어떨 때는 전전자가 생기기도 하고 저때는 자유전자를 없애기도 하고 뭐 그런 애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완전히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로 D로 설명을 하는 거야. D로 설명을 했을 때 원자가 D가 있었을 때요. 원자가 D가 있었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D를 원자가 D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도 D가 있어야 되는데 도체는 전도 D와 원자가 D의 D 간격이 없어요. 근데 절연체는요. 원자가 D와 전도 D의 D 간격이 넓어요. 반도체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지? 만든 거여서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D 간격을 좁게 만들어준 거야. 얘보다는 좁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비교를 했을 때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야 안 흘러요? 잘 흐르죠. 근데 절연체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거를 원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 얘네들은 전자가 잘 흐르느냐? 원자가 D에 있는 전자가 전도 D로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를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넘어갈 수 있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핵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넘어간 전자들은 그때부터 핵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생겨요. 이런 자유전자가 생기는 게 D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 연자 모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 가셨어?
쉽게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지. 그런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만큼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절연체들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에너지를 주어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네들 이쪽으로 올라갈 엄두도 못 낼 테니까 여기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가야지 자유전자가 되는데 가질 못하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못 흘러.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해 가요? 원천적으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 거야. 그러면 반도체는 만약 임의적으로 얘와 얘 사이의 이 띠 간격을 얘에 비해서 어떻게 한 거다? 줄여준 거다 이거지.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 간격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게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연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해 가셨어? 그 내용이 지금 169쪽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책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전기전도성.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전도성이 좋으면 물질의 전류가 잘 흐르고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물질의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오케이, 알았어. 자유전자와 양공. 자, 자유전자는 여기로 올라간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 양공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양공. 전자가 있던 자리. 빈 공간이. 오케이? 그럼 전자가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여기는 빈 공간으로 있었던 게 채워지죠. 맞죠? 그러니까 양공이 전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 밑에는 전자가 있었던 공간이 양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전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양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은 뭐다?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양공 없는 자리인데 왜 그걸 우리 굳이 입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나요?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전자,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가 된 전자로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양공, 전자 전이로 인해서 원자과 띠에 생기는 빈자리로 이웃한 전자가 채워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약속. 오케이?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 위에다가 자유전자에다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그럼 양공은 무슨 전하를 띈다라고 할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얘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가 될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누구의 이동 방향과 똑같아요? 전류의 이동 방향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그것까지 같이 적어놓으세요. 양공의 이동 방향은 누구의 이동 방향과 같다? 전류의 이동 방향하고 같다. 그게 뒤에 다이오드 할 때 좀 연결을 해주셔야 돼서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전기전도성과 전기저항. 물질의 전기전도성이 좋으면 전류가 잘 흐름으로 전기저항이 작고요.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므로 전기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띠간격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띠간격이 넓으면 전기저항이 커서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띠간격이 없으면 전기저항이 어때서? 없어서 자유전자가 많은 거야. 전류가 잘 흘러.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정리되어 있네요. 고체 분류와 전기전도성. 고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전도띠하고 원자띠가 바짝 붙어있죠. 띠간격 있어? 없어? 없어.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하더라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고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전류가 잘 흐르죠. 쌤, 띠간격이 없는데 왜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나요? 여기 내에도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죠.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에너지는 흡수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뭔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정기전 선생 매우 좋아. 전기장이 매우 작아. 대표적인 예로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등 금속 물질들이 이거에 속하고요. 저런 책 할게요. 띠간격이 매우 넓어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아요. 전기장이 매우 커요.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고무 등 비금속 물질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그럼 반도체는 띠간격이 좁아서 전자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를 이동해갖고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전기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 않지만 전원체보다는 좋죠. 그 대표적인 게 규소와 점화요. 규소가 주어나? 몇 번이죠? 14번이에요. 14족에 있는 애예요. 점화유면 규소 바로 밑에 있는 애예요. 걔도 14족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주 재료가 몇 쪽에 있는 원소다? 14족 원소구나. 좀 적어놓으세요. 규소하고 점화륨에다가 14족 원소다라는 거 적어놓으세요. 됐나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170쪽 전기전도도. 자, 전기전도도라고 해서 기호로 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뭐 라틴어인데요. 뭐라고 하더라? 시그마라고 그러나? 뭐 그래요. 아무튼 전기전도도라고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됐고요. 전기저항. 전기저항. R이라고 표현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저항에 대해서 먼저 갈 건데 전기저항이라는 애가 어떤 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온도도 이제 추가하긴 하지만 온도는 좀 제외를 하고 첫 번째가 재질. 중학교 때는 전기저항이 왜 생긴다라고 했냐면 원자의 배열이 각 물질마다 어떻다? 다르다. 그럼 배열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럼 전기저항이 많아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결국 재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 다음에 얘 말고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 도선 자체. 똑같은 도선이라 하더라도 두께에 따라서 또는 똑같은 도선이라 하더라도 길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부딪히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단면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도선의 재질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비저항이다 라고 표현할 거고 기호로 로우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비저항이라는 값이 재질에 따라 다른 값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는 그냥 L이다 라고 표현할 거고요. 단면적은 S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항값에다가 저항을 이제 비교를 해주면 로우 값에 대해서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 있고 길이에 비례 관계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항값과 비저항에 해당되는 것은 서로 지금 무슨 관계에 있죠? 비례 관계에 있죠? 비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저항 값도 커지는 거죠? 그럼 비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 값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비저항 값을 역수치한 게 전기전도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커진다며. 그럼 전기전도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도선의 길이하고 단면적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제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우리가 써버리자 이거지. 얘만 써먹었을 때 이 값이 작을수록 얘가 커지는 값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이렇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라고만 표현해주자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 갔죠? 그러면 요 식을 로우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R 값에 대해서 L분의 S가 되겠죠? 맞죠?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L분의 R S분의 1이 될 거고 분모 분자가 될 테니까 R의 S분의 L이요. 이렇게도 전기전도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거기서는 이제 단면적을 S라고 표현 안 하고 책에서는 A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도체와 반도체의 온도와 전기전도도는 잠깐 볼게요. 비저항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물질의 특성이고 비저항이 증가하면 전기전도도가 감소하고 비저항이 감소하면 전기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오히려 도체는 커졌는데 반도체는 작아졌죠. 비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커졌다라는 얘기지.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지금 에너지를 계속 걔네들한테 주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흡수한다는 얘기지. 그럼 띠간격을 넘어서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도체 같은 경우 오히려 비저항 값이 커졌죠. 그 이유는 뭘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유전자의 운동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른 원자들하고 부딪히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값이 커지는 거지. 요것도 이해가요?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도 해서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 규소, 점안용, 구리, 철, 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가 되어 있고 탐구자료청으로 얘네들이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돼요? 비정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식이 나왔으니까. 그지? 근데 크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요 부분 자체를. 그냥 개념 정도와 왜 이런 식이 나왔지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아씨. 결국 반도체를 못했어. 야,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대신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지런히 진행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도체하고 다이오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자기 파트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중간중간에서 이제 진도 좀 빨리 나갈 테니까 중간중간에 그 진도 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꼭 좀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이유가 문제집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는 거야, 복습. 문제 풀면서 복습하라고. 그래야지 안 까먹으니까. 알겠죠? 제발. 추가로 더 문제는 안 줄 테니까. 책에 있는 문제라도 좀 풀어주세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보충교재 있죠? 그것도 풀어주면 좋고요. 보충교재 뭐가 나가요? 물리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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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현 그럼 줘야 되나? 아니야. 교재만 푸세요. 알겠죠?